네,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에 다시 전운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는 박찬대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태원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일단은 여야가 이제 한 발씩 좀 물러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국회 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그 법안을 뽑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번 봤는데 네. 사실은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조금 이례적인 법입니다. 왜냐하면 제2조 정의 규정을 보면 피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가 그 이태원 참사 때 희생됐던 그런 분들이 피해자가 아니고 그런 그 피해자들의 희생됐던 사람들은 희생자라고 사망했던 사람들은 희생자라는 개념으로 묻고 피해자라는 개념을 다시 두는데 이 피해자는 누구냐? 이렇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유가족 뭐 여기까지야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도 피해자에 넣어뒀느냐? 그 당시에 10월 29일 당시에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 체류했던 사람도 피해자라고 넣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을 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피해자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제가 이런 법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다 양보를 하고 어쨌든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4월 10일 총선의 그 민의의 그 결과를 수용해가지고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 협치의 모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됐겠습니다. 예,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습니까? 네, 이 이태원 특별법을 놓고 대통령실에서도 좀 혼선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영수회담 때 보면 그 다음에 비공개 회담을 할 때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전해진 것이 이제 영장 청구권을 조사위원회가 가지는 문제는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법안에는 영장 청구권을 조사위가 갖는 게 아니라 의뢰할 수 있는 검찰이 어차피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고 그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뢰라고 하는 거는 그게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조항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고 주장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였습니다만 근데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권한까지도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저는 그 부분은 있든지 없든지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이제 영수회담의 성과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그거 말고는 뭐 법안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또 밝혀줬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걸 받아들여서 또 유가족들하고의 합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진작에 좀 통과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더 늦기 전에 통과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은 사실 뭐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은 적절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더 공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정부의 초동 조처가 잘못됐고 특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 이제 앞으로 국무총리도 교체가 되고 내각에서도 일부 교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다시 좀 뒤늦게라도 대통령 쪽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야 협치 분위기 1시간 만에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민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용을 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된 건데 사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좀 결정을 내릴지 어제 관심이 많이 쏠렸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안 31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양보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구 의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이걸 받아주긴 좀 그러니까 요 정도만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야당의 입장을 다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야당한테 양보한 지
1시간 만에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국회의장을 거의 뭐 겁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여야 간의 협치는 불과 1시간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협치는 당분간 또 물 건너간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21대 국회 마지막이잖아요. 21대 국회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국회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철되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그 어제의 저런 모습은 앞으로 있을 22대 국회도 21대랑 뭐 별반 나아질 거 없이 똑같겠구나. 이러한 또 암울한 전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협치는 당분간 물 건너갔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상병 특검법은 이태원 특별법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야 간의 양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법안 내부에서 양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영장 청구 의뢰뿐만 아니고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까지도 추천 절차라든지 구성 이것도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 안에서 이미 양보가 이루어진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사실 합의하에 통과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이제 사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한 통과를 위한 압력들은 이미 조성이 돼 있었다라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최상병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 외압이라든지 이 국방부의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그 이미 검찰로 넘어갔었던 해병대 수사단 자료가 이첩이 되고 이런 파동들을 겪으면서 최상병 사건 자체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가 이미 생겨나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또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면서 굉장히 파장을 키웠고 그것이 네, 잠시만요. 저희가 두 분과 함께 기자회견을 쭉 보셨는데요. 일단은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 가장 좀 눈여겨서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비대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느냐. 관리형 비대위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 절차나 아니면 룰 개정이 있으면 그 룰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황우여 비대위가 생각보다 그 예측은 뭐 한 2달 정도 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그 이상의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다음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그거는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룰도 중요한 거였고 그것과 관련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것처럼 저는 읽혀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여당 내부에서 어떤 식의 그 일이 벌어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혁신적으로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하겠다, 당 혁신도 소홀하지 않겠다. 그럼 어느 부분까지 건드리겠다라고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비대위원회고 또 비대위원회 활동 기한이 전당대회까지입니다. 그러면 관리형 비대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한 상황에서 그냥 관리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혁신을 한다는 이런 것들은 또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빨리 출범한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지를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남아 있는 거 이제 비대위원 인선에서부터 일단 어느 정도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그 혁신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드러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곧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그 원내대표가 상당히 또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리형 비대위에서 또 원내대표는 또 선출된 원내대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또 어떻게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여지를 열어놓고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앞서 민주당 주도로 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내용과 관련해서 두 분께 의견 여쭙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여당과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관련한 발언들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아주 강경한 기류인데요. 특히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법안 통과 90분 만에 이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입법 폭주라고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거기에 상응하는 카드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 이런 태도가 이제 오히려 이 현 정국을 불러왔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공수처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뭐 특검법을 끝끝내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는데도 뭐 뚜렷하게 결과가 안 나오고 의혹은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이제 특검법의 몇몇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절충을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원래 단추를 대통령 쪽에서 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 수사의 방향,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뭔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사수하는 것밖에는 이제 행동이 남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쪽에서 지금까지 어떤 숙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미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혐의다라는 주장을 여당에서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론에서 반문하는 것은 그런 무혐의를 자신하는데 왜 특검 못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절충안을 내놓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오늘 홍철호 정무수석도 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뭐 이태원 특별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일단은 정치적으로는요. 협치를 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그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의 측면에서는 아니 왜 무죄라고 하는데 주장하면서 특검을 안 받느냐. 특검을 안 받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공수처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특검이거든요. 일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검사들의 특별한 검사가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특별 검사를 줄인 게 특검인데 그런데 일반 검사 외에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검사가 어떤 검사입니까? 그런 검사가 특별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자체가 공수처 못 믿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무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1년에 200억도 넘게 예산 쓰는데 그런 기구가 뭐하러 존속이 돼야 됩니까? 어차피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 안 맡기고 그냥 형식적으로 공수처장, 차장, 검사들 그냥 앉혀만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일하라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다 특검하겠다라고 하면 공수처를 없애든지 특검을 하지 말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에서 뭐 법무관리관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쫙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특검 법안을 갖다가 봤더니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 15일이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갖다가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일 내에 특검을 갖다가 요청을 갖다가 하면은 그러면은 3일 내에 다시 민주당에다가 누구를 추천할 건지 의뢰하고 민주당은 변협 회장한테 그 누구를 또 어떤 변호사를 특검으로 할지 또 추천을 갖다가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변협에서 추천된 사람을 또 5일 내에 또 그 다시 이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또 임명해달라고 하니까 이 기간만 봐도 한 달 정도가 걸려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다가 특검이 임명이 되면은 그 특검이 자기가 스스로 그 수사합니까? 아니잖아요. 특검 수사팀을 갖다가 그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특검이 다시 또 특검보를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한테 임명하는데 또 사흘 걸리고 이렇게 수사 준비하는데 20일 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수사를 갖다가 하는 것을 그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고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런 기간 동안에 이 특검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 수사를 갖다가 이왕 하고 있던 걸 계속 잘 하라고 하면 되지 왜 그 수사를 멈추게 하고 새롭게 그냥 엄하게 특검이라고 한 걸 꾸려가지고 수사를 그 뒤에 한 두 달쯤 뒤에 다시 재개하게끔 하려고 하는지 그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수사의 목적상으로도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거부권 행사를 할지 여부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고요.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가 이제 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가 또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측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떤 흐름으로 좀 보고 계세요? 네, 이탈표 가능성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자체가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고 지난 총선까지도 이 문제가 크게 변수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대통령 임기는 중반기 후반기로 넘어가게 돼 있고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선을 한 의원들,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못 들어오는 의원들도 표결에 같이 있게 되는데 이 의원들이 이제 이탈표도 이탈표지만 불참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재표결의 정족수 기준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26명이 불출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중에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로 치면 180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범야권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출석 여부까지도 좀 세심하게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국민의힘에 그런 기류가 없지는 않다고 해요. 재의결 때도 내가 반대할 거냐 했을 때 모 의원이 이제 익명으로 언론에 인터뷰한 거긴 하지만 재의결 때도 내가 반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 가능성은 분명히 생길 것이고 저는 이탈표가 재의결에 필요할 만큼 생길 거냐 이럴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생기는 만큼 생길수록 대통령과 여당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재의결이 돼버린다 재가결이 돼버린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건 굉장히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무작정 거부권에 기대는 것은 대통령한테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돼서 이걸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이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특검을 출범시킬 때 공수처 수사가 아예 스탑되지 않아요. 계속 됩니다. 출범될 때까지는. 그리고 수사를 하면 공수처 수사를 한 것이 특검 출범과 함께 제로가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인수인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게 해야 된다. 이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오히려 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그러면 이 특검이 좋은 특검이 되고 이제 부작용이 없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여당이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지혜로운 대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가정입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 국회가 제적이 29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2를 얻으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7.3명이 이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4,4,5이 되는 게 아니니까 198석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국회의장은 실질적으로 투표 안 하는 게 그 관행이니까 그러면 199석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김웅 의원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탈표는 이미 한 표는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계산을 민주당이 못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이런 계산 충분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재의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는데 그걸 알면서 이걸 왜 강행을 했을까?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10번째로 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그 모습을 21대 국회에서 10번째 그러니까 9번하고 10번하고 뉘앙스가 달라서 그런가 두 자릿수가 됐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180석이 넘는 범야권의 190 이제 2석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야당이 너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월요일에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약간의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했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다시 또 대치 모드란 말이에요. 2차 영수회담,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사안 정도만 처리된 거거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고 그리고 그걸 여야 합의 처리하는데 조건으로 최상병 특검법이 걸려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처리가 안 된 것이죠. 안 된 상황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고 사실 영수회담 때 다뤄진 주제만 보더라도 대통령 쪽에서 꺼낸 주제만 보더라도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대 증원 문제이고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정부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상태거든요. 그리고 연금 개혁 문제도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단 표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안이 정해졌는데 물론 그 안에 대해서 또 논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럴 때 여야 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시민 대표단 의견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이 최후의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연금 개혁과 같은 굉장히 수십 년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최상병 특검법 하나를 가지고 이 협치의 가능성을 다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때일수록 이 협치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결국에 표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론을 참고해서 강대강 대치로 가는 사안들이 몇몇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같이 놔두고 또한 투트랙으로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건 빨리 찾아서 합의를 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항상 이제 전쟁 중에도 사실 당사자 국가들 간에 협상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사안들 때문에 틀어진다고 해서 협치 전체를 틀어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원칙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2차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상 등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거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타당하고 맞는 건 맞는데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건 뭐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그래야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껏 합의를 갖다가 해놨는데 뒤통수 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그런 걸 못하러 합니까? 그런데 야당이 어떻게 이태원 그 특별법이 통과된 지 1시간 만에 하루도 안 지나고 1시간 만에 이런 식의 그 모습을 갖다 보였는가? 이거는 대놓고 신뢰를 깨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그냥 구성하고 이제 진행하자 이렇게 결단하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러한 결단을 할 것인지 그 의문이 들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우려를 갖고 있는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양보를 하면 오히려 더 치고 들어와가지고 더 양보하라고 이렇게 계속 그 밀어붙일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차기 여야 원내대표는 누가 되는가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 날인데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일주일 미뤘고요. 지금 이 시각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은 하겠다라고 이제 출마를 선언한 인물도 없었는데 이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삼선의 송석준 의원인데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좀 그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강한 그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철규 의원한테 강점도 있었다라고 보여졌거든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여소야대에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꺾여지고 이제 끝나가는 그런 국회인데 그런데 그 막 올라갈 때하고 이렇게 꺾일 때하고 아무리 같은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같은 여소야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혼자서 그 일당백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그것이 이철규 의원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뭐 여당 내부나 아니면 야당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아마 이철규 의원은 그 뜻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그 송석준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송석준 의원 보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성일종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추경호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몇몇 더 후보들이 내가 이제 원내대표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출마 선언을 하는 그 중진 의원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이철규 의원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에 와서 예. 그냥 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철규 의원은 출마 선언을 네.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일단 뜻을 접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접은 것 같지는 않고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표현하기로는 독배라는 표현을 했고 이게 꼭 뭐 좋은 자리라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등록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의원이 등록하면 할수록 이철규 의원 스스로도 출마 명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본인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글쎄요 송석준 의원 한 명하고 1대1로 맞붙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후보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겠지만 추가적으로 후보가 등록되면 될수록 이철규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제 원내대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뭐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찬반 투표가 이제 끝나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친명 체제 어쨌든 강화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민주당에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가 요식행위 아닌가 찬성 반대 그 합치니까 찬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뭐 추대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추대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에 의한 작용에 의해 가지고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뒤에 어른거리는 그 누군가가 항상 그 의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박찬대 의원이 스스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지금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그 회의적으로 다가오는 당 내에서조차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찬성 반대 투표인 거잖아요. 그럼 반대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찬반 투표가 또 한편으로 미묘하고 민감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반대표가 사실 반대표는 50% 미만만 돼도 찬성이 더 많으면 당선이 되는 거라서 당락을 가르지는 않는데 사실 반대표가 너무 많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일단은 그 새로 출범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하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찬대
의원도 최종적으로까지 계속 의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남도 하면서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만약에 반대표가 한 10%가 넘어선다 이러면 또 이상 기류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물론 반대표가 너무 없어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예, 통상적으로 보통 찬반 투표를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만 정당도 찬반 투표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은 한 90% 정도 선, 90 내지 95% 정도 선 정도로 이제 좀 목표를 보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 받으면 이제 좀 무난하게 되는 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이거 합의 추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찬반 투표를 분명히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거는 선출이다. 이것도 선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 결국에 오히려 거꾸로 이제 본인이 당내 입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핵심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끌려 들어갈 필요보다는 오히려 강경파로 인식이 돼 있고 또 당내 지지도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활용해서 유연한 전략을 펴는 것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